예,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미국 상원 의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권 진입으로 인한 긍정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중동 지역 분쟁에 미군이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와 중동 분쟁,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는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 가상자산이 다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시장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동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부터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 등 이제 알트코인도 굉장히 큰 폭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한 5% 이상 좀 하락했고요. 예.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10% 정도 이제 하락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하락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온체인 지표들에서 좀 위험 신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상위 거래소들의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현물 거래량이 이제 좀 감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떠난다. 그리고 자금이 이탈된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예. 최근 이제 일주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급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기존 이제 지난 고점이었던 이제 그 12월 달, 그다음에 1월 달 그 어떤 사이의 거래량을 좀 보면은 한 그 1.5 트릴리언 달러 하나로 하면 1.5 경 정도 되는 좀 거래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를 보면은 그때 대비해서 50% 정도 이제 급락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현물 거래량은 계속 낮아지는데 선물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레버리지 투자가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 즉 현물로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선물 거래량만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엔 트리거가 하나 나왔을 때 큰 폭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 큰 트리거가 됐던 게 이번 중동 갈등,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핵시설을 이제 폭발시키면서 트리거가 되어서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들이 큰 폭 하락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레버리지 선물은 먼 길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예. 꽤나 왜 이 중동 이슈가 있었을 때 빠르게 가상자산이 반응이 왔는지 이제 좀 이해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로 좀 시기를 돌려보면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이 주춤한 상황에서 대체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상응하는 이제 코인으로서 대부분 그러니까 1달러를 입금하면은 그 1달러에 해당하는 이제 코인을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해주는 비즈니스거든요. 예. 대표적으로는 이제 테더와 그다음에 USDC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장했던 이제 서클사가 이제 만든 게 USDC고요. 대부분 이제 서구권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이 그 USDC를 이제 유통해주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좀 상태인데요. 2024년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법정 화폐들은 그 각각 국가 바운드리 안에서만 이제 움직였었거든요. 네. 외국으로 보낼 때 굉장히 큰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 신고를 해서 큰 돈은 나가게 되는 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국경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금융 시장으로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달러 자산은 이제 매입할 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떤 페이먼트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 결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한국에서는 이게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벌써 이것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 결제 섹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활용 사례를 지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지니어스법이 어떤 건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 안에는 의원과 의원 가족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론 대통령이 그럴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의 가족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이미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또 논쟁거리가 아닐지 이것까지 좀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니어스 법안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 이 시장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네. 알고리즘 기반이고요. 하나는 이제 달러 기반으로 발행할 수 있는 이제 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은 금지하고 이제 달러 기반의 어떤 그 유동성 좋은 자산들만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할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주 단위로 이제 규제를 했었었는데 만약 5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 주체가 생기면 이제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좀 강화하고 강화한다라는 게 이제 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지니어스법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 이 통과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지니어스법이 한창 만들어지고 주목받았을 때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금지됨으로써 앞으로 이게 성장할 수 있을지 굉장히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 일가가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좀 이런 법안을 활용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거래소인 바이낸스 그 지분을 인수하고 그 지분 인수한 대금으로 이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사용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트럼프 일가가 이 블록체인 시장에 큰 관심이 있고 여러 개 이제 그 밈코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결국 대통령 일가한테 큰 이익을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비판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무엇보다도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이 법안 통과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빅테크 기업들도 뛰어들 전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또 한 가지 이제 포인트는 기존의 이제 비은행권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기존에 이제 메타라고 하는 기업이 오래전에 자신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다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미국 규제 당국에서 금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니어스 법안이 그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면 어디다 이용하냐라고 했을 때 뭐 그 메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대형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존재하고 그 크리에이터들은 서로 다른 국가에 다 있는데 그 법정 통화를 그 전환해서 이제 그 지급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된다면 비용적으로 굉장히 큰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자주 이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국채 발행을 하는 대신에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달러에 대한 자산 지위력도 방어를 해주면서도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새롭게 통화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말이 되면 일반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금 자체가 기존의 은행에서 일단 민간 특히 뭐 기술 업종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실제 이거는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이게 좀 활용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페이먼트 어플을 이제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요 어느 나라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 자체도 기존에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 갔을 때 그 환전소를 통해서 이제 법적 통화를 바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큰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자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는 3년 전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샷이라고 하는 페이먼트랑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비자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랑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금융권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제 그 지위를 계속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산업이 계속적으로 커져도 결국 그 어떤 플레이어들의 지각 변동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한 점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비슷한 CBDC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거나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결제 수단이나 통화에 대한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한다고 했을 때 아마존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게 된다면 물론 달러 자산이겠습니다만은
어떤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는 어떤 비판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하면 예.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플랫폼 내에서 사용하는 포인트처럼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정 화폐의 어떤 지위나 투명성을 해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국내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의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사용이 되려면 입법 논의가 좀 빨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크다 보니까 네. 주식 시장도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오페이가 네, 오늘도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에 자신들의 상표권에 등록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빨라요. 무언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네.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좀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2023년도 6월 달에 일본에서 자신들의 엔화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규제 프레임워크도 다 완비해가지고 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용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그거만큼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사용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논의되는 단계인데 이게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는 것은 너무나 그 미래 가치를 일찍 땡겨온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활용도는 그 국경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예. 근데 이 원화는 사실 어떤 기축 통화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람들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할까라는 어떤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조건이자 필수 요소가 글로벌 범용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왔을 때 저도 원화를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화 자산이 달러로 이동하면 또 이건 통화 정책이랄지 좀 여러 외화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 현상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 현상이 가장 두려운 거죠. 사실 아마 외화 관리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도 사실 한국에서 이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해외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예. 국내 이제 가장 큰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USDT 즉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금융 당국 자체가 이 외화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만약에 이거를 감시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블록체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어떤 기술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사실 비판을 받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지 좀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 결제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나라만큼 그런 결제 시스템이 좀 뭐랄까요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되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전이나 뭐 이런 해외 거래를 하는데 저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서 맞아요. 그 부분도 분명한 지적은 네. 있습니다. 우리야 뭐 몇 시간 후에 환전도 가능하고 그쵸. 그 자리에서 페이 서비스가 너무 쉽게 너무 되기 잘 돼 때문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워다 스테이블 코인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단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저희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가상자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래서 가상자산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 중요한 선이 깨지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처럼
그 이더리움처럼 상위 이제 50위 안에 드는 그런 코인들은 지금 사도 괜찮은 어떤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그 중동 갈등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이유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또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이나 또 비트코인 ETF도 출시돼 갖고 계속적으로 순유입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그냥 가상화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금융 자산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급락이 왔을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게 저는 오히려 투자할 때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얘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있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베이스로 하는 투자 상품도 아직 제도권에 못 올라온 상황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플랫폼이나 결제 시스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건데 앞으로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건지 물론 공약에 다 들어있긴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시장의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ETF 특히 현물부터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선물만 거래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이 현물이 언제 될 것이냐가 굉장히 큰 이제 포인트 같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이 이제 곧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도 좀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사실 전체 이 블록체인 시장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거래량이 줄어든 주요 이유가 한국의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을 계속적으로 키우는 정책을 한다면 사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이 시장을 우리나라가 좀 선두적으로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규제가 좀 완비가 되면 좀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적으로 출시가 돼서 뭐 다른 어떤 금융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참여자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이제 지금 저희끼리야 뭐 이더리움이다 비트코인이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개념이 굉장히 생소한데 만약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어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사용한다고 하면은 블록체인 시장 전체가 전부 다 커지는 거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어깨가 무겁네요.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공약으로 또 내건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도 저희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